작업을 하다가 문득 이전 영상들을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불 관련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얼한 불을 그리는 방법과 폭발을 표현하는 과정이 빠진 것 같아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에 연결된 영상 불 그리는 방법의 후속 영상으로 폭발 이펙트를 그리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고 리본의 형태를 그리는 방법과 연동하여 이펙트의 형태를 잡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폭발과 불을 그려보는 그림 여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리본을 그려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리본을 그리는 방법은 다양한 소재를 그릴 때 두루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리본을 이용하여 불과 폭발을 그리는 뼈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들 리본 그리는 방법은 잊지 않으셨죠? 잊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평행한 두 개의 선을 교차하면 구부러진 면이 되고요. 거기에 두께를 추가하면 구부러진 덩어리가 됩니다. 기본 틀이 잡혔다면 선을 흐리게 하고 레이어를 추가하여 디테일 스케치를 그립니다. 디테일 스케치는 외곽선의 디테일과 덩어리를 위주로 묘사합니다. 불 이펙트는 불안정한 유기체와 같아서 덩어리가 리본의 형태가 되었다가 통통한 베개의 형태가 되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의 묘사는 마치 찢어진 천을 묘사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한데요. 다른 부분이라면 프레임 단위로 형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없이 느낌대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묘사 스타일은 만화적 표현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카툰 방식의 캐주얼 게임에서 주로 활용되는 스타일입니다. 요즘엔 활용도가 높아져서 이모티콘이나 유튜브 영상 소스 제작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된 소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원하는 소스가 없거나 가격이 부담될 때는 시간이 허락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불꽃을 리본의 형태로 묘사했다면 폭발은 구 형태의 덩어리로 묘사합니다. 드래곤볼의 원기옥 같은 이펙트를 보면 구 형태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모습을 잘 묘사했는데요. 폭발을 그리는 과정은 덩어리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모양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에너지의 획 위에서 불의 형태로 흐름이 일어나기도 하고 흐르는 과정에 마찰이 발생해 충돌하는 느낌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만화적인 과장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면서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이번엔 원기둥을 변형하여 작은 불을 그려보겠습니다. 불은 덩어리를 묘사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공간을 공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묘사를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전체의 형태를 단순한 도형으로 설정한 후 실루엣을 공제해가며 묘사를 진행하는데요. 공제되는 공간은 공기를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거기에 리듬선으로 방향성을 추가하며 작은 입자를 넣으면 형태가 마무리되는데요. 프레임별로 랜덤한 형태를 넣으면 빠른 바람이 표현되고 중간 형태를 추가할수록 바람의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첫 장의 형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선화만으론 느낌을 확인할 수 없으니 가볍게 채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톤의 기본 채색 요령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테니 패스. 포토샵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이펙트 메뉴가 나오는데요. 카툰 형태의 이펙트를 표현할 때는 색상 오버레이와 외부 광선 정도의 기능만으로 충분히 이미지를 마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큰 폭발의 단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대한 단순한 선으로 폭발의 영역을 설정합니다. 이제 한 단계씩 단계별 형태 묘사를 진행합니다. 첫 단계는 폭발의 매개체가 융합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며 회오리가 시작되는 형태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개체가 본격적으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여 바닥에 흙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흙먼지의 형태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장미 봉우리 같은 모양이 형성됩니다. 공기의 빠른 이동 때문에 전자들이 마찰이 생겨 작은 불꽃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발 주변에 작은 파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마치 무중력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먼지 폭풍이 주변을 보호막처럼 감싸며 회오리를 일으킵니다. 강력한 회오리 위로 폭발하는 마찰의 불꽃이 위로 솟아오르며 폭풍의 눈 사이로 장미꽃잎 형태의 플라즈마가 살짝 노출되며 파편들을 내뿜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점프를 하기 전 한껏 움츠리듯
에너지가 폭풍 안에서 웅축되는 느낌으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웅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 한 번에 폭발하는 과정입니다. 먼지막은 한계에 도달한 에너지가 충격파로 발산하는 과정에서 미처 흩어지지 못하고 돔의 형태가 찢어지면서 방사형으로 퍼지는 모습입니다. 찢어지는 먼지막 사이로 안에 있던 폭발 에너지가 노출되기 시작하는데요. 마찰에 의해 생성된 전기 불꽃은 더욱 크고 강하게 묘사합니다. 안쪽의 폭발의 핵 부분은 강하게 빛을 내뿜으며 다양한 기체를 생성시키며 팽창하고 있습니다. 폭발의 팽창의 힘에 밀려난 기체들이 위쪽으로 피어오르며 회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니, 그냥 터지는 형태 하나 그리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형태의 생성의 이유와 목적의 이야기를 담는 방식을 형이상학 내러티브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폭발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픽션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형태의 생성 흐름에 나름의 이유와 이야기를 넣어가며 형태를 디자인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작품 세계 안에서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작품 세계 속의 현실감은 그 세계 안에 이런 이유들을 얼마나 치밀하고 일관되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 작품의 몰입도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건담이나 에반게리온, 마블이나 DC 코믹스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작품 세계관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법을 활용하여 작가 자신만의 고유의 세계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작품 활동에 큰 미끄러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채색 구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각각의 레이어에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하여 그림을 마무리하는데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메뉴를 소환합니다. 보통 색상 오버레이와 외부 광선 정도를 메뉴로 활용하는데요. 필요하다면 내부 광선 메뉴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색상 레이어를 합치지 않고 속성을 살려두면 주변의 조화를 봐가면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런 이미지들은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 소스로 활용하면 본작 없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이펙트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레이어를 추가하여 먼지에 그림자를 그려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면 대부분 주변의 빛에 영향을 받는데요. 카툰 스타일의 렌더링에서는 반사광과 투광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펙트 그리기를 취미로 틈틈이 그린다면 급한 작업을 진행할 때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기본 소스에서 색상 오버레이의 색상과 외부 광선의 색상만 바꿔도 전혀 다른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화적인 스타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좀 더 리얼한 스타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패스와 라쏘를 활용하여 불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패스 툴이나 라쏘 툴로 큰 형태를 마스크로 잡고 에어브러쉬와 손가락 툴로 형태를 표현합니다. 스케치 단계에서 브러쉬 툴을 주력으로 쓰다 보면 패스나 라쏘 툴 같은 제도 툴은 잘 안 쓰게 되는데요. 디지털 작업에선 패스나 라쏘 툴이 속도적으로 브러쉬보다 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 방법이 익숙해지기 전엔 브러쉬로 라인을 먼저 그리고 패스 툴로 선을 따는 방식의 순서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시간의 압박을 받으며 작업을 하다 우연히 라인 스케치 없이 패스 툴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그런 순서로 또 작업을 해보니 패스 툴 자체도 스케치용으로도 꽤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같이 원래 형태가 깔끔한 그라데이션으로 이루어진 형태라면 이 방법이 두 번 그리는 수고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불은 빛의 속성을 갖고 있는 투명체로서 어두운 바탕에서 가산혼합을 활용하여 묘사를 진행하는 게 정석인데요. 감산혼합 묘사법이 좀 더 익숙해서 가산혼합 묘사법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감산혼합 방식으로 묘사를 진행한 후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방식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명도의 원리는 반대로 적용됩니다. 불은 형태가 중첩될수록 밝아지는 속성이 있는데요. 감산혼합 묘사 방식은 중첩될수록 어두워지게 그려야 합니다. 얇은 천을 묘사할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펜툴은 외곽 라인을 기준으로 형태를 잡아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조종 핸들을 이용하여 깔끔한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점을 하나 찍으면 점을 기준으로 앞뒤로 두 개의 조종 핸들이 생성되는데요. 가끔 앞부분의 조종 핸들이 형태를 그리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Alt2를 둔 상태에서 점을 클릭하면 앞쪽의 조종 핸들이 삭제되어 이전 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곡선을 만들 수 있는데요. 펜툴을 사용하면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한 툴은 손가락 툴인데요. 브러쉬로 애매하거나 어색하게 묘사된 부분은 이 툴을 활용하여 수정하곤 합니다. 라서 툴을 활용하여 두리뭉실한 부분을 좀 더 다듬겠습니다. 이번엔 모닥불을 그려보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라서 툴로 마스크를 잡고 에어브러쉬를 칠한 후 손가락 툴로 형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다양한 형태의 불을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리얼한 이펙트는 이미지 소스나 브러쉬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이펙트 툴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이펙트 소스를 일러스트에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그리는 기초적인 원리를 숙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소스가 좋아도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모른다면 소스가 상황에 맞지 않게 어색하게 합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배우는 과정은 형태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리는 절차를 경험으로 숙지하는 과정인데요. 형태의 패턴을 따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사물과 이름을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암기 학습의 범위를 넘어서서 형태의 세부적인 패턴과 묘사 방법까지 이해하면 그와 비슷한 다른 형태를 그릴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기본적인 패턴 연습은 작품 활동에 기초 체력을 쌓는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닥불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얇고 긴 불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패턴의 모양은 모닥불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바닥 부분의 형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닥불의 바닥은 많은 땔감에서 나오는 열이 합쳐지는 모양으로 둥글게 묘사되어 있는 반면 긴 불은 그런 부분 없이 긴 삼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강목 하나에 붙은 불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라서로 명암을 구분하고 내부 공간에 엷은 톤의 에어브러쉬로 불의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툴로 톤을 뭉개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오도록 수정하며 이미지를 정리합니다. 이번엔 횃불을 그려보겠습니다. 횃불의 특징은 시작점에 둥근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불화살을 그릴 때도 이런 특징을 적용해서 그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양한 소스가 필요한 복합적인 일러스트를 작업하게 되면 평상시에 미리미리 소스 제작을 해둘 거라는 후회가 생기곤 하는데요. 한가할 때 이렇게 이펙트 소스를 만들어 두면 실작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만들어 놓은 걸 실작업에 쓰려고 하면 안 어울려서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도 몇 번 그려보고 그리는 방법이 숙지되어 있는 소재라면 같은 소재를 변형하여 그리는 건 그다지 큰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펙트든 재질이든 평상시에 많은 소재를 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는 방법을 익혀두면 언제든 써먹을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네요. 방금 큰 불의 형태를 그려봤는데요. 큰 불을 그릴 때 패턴을 그리는 요령은 작은 불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다만 패턴의 밀도를 유지한 채로 면적을 넓게 채워 넣어야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이제 나머지 공간에 다른 형태의 불을 그려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들의 큰 형태가 정리되었는데요. 에어브러쉬를 활용하여 불의 내부 면적을 톤으로 채워 넣습니다. 디테일한 형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형태를 새로 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톤의 변화를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작업합니다. 마지막으로 톤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줘서 면을 부드럽게 펴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맵을 적용하여 전체의 색을 조정합니다. 색은 주황색과 노란색의 보색인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색을 반전시키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동안의 노고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죠? 이 작업의 매력은 반전 매력이 숨어있는 기분 좋은 기법입니다. 색을 반전시켜 놓고 보면 어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럴 땐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에어브러쉬로 밝은 부분을 추가합니다. 각각의 레이어가 살아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소스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는 필요한 이펙트의 러프 스케치를 가져와서 이런 방식으로 따로 소스를 제작하여 다시 합성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번엔 모든 자연물의 기본이 되는 리본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연습했던 리본 그리기 연습과 다른 점은 라인 스케치 없이 펜과 라서 툴만을 이용하여 형태를 잡는 연습입니다. 우선 간단한 회오리 도너츠 형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벡터 이미지 작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원하는 형태가 그려지면 패스로 선택 영역을 변환합니다. 선택된 영역 안에서 에어브러쉬로 톤을 넣습니다. 빛의 방향은 위에서 오는 기본 조명만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구부러진 리본을 실루엣의 관점으로 도형을 유추하고 앞에 있는 면과 뒤에 있는 면을 톤으로 구분하여 입체를 완성하는 연습입니다. 형태의 개념 스케치가 없기 때문에 실루엣 안에 들어가는 간지선과 등고선을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그림자가 들어갈 위치와 면적을 펜툴로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그렸던 등고선들을 표현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매우 불편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리얼한 폭발을 라인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타원과 간지선을 이용해 큰 형태를 잡습니다. 처음엔 최대한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형태를 묘사하며 폭발의 형태를 확정짓습니다. 둥근 형태는 대부분 정체된 먼지들의 군집입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형태의 패턴을 추가하여 형태를 확정짓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작업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같은 크기의 형태의 반복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형태가 작고 복잡한 지점을 몰아서 묘사했다면 잠시 여백이 되는 큰 형태를 일정 수준 추가한다던가 패턴에 변화와 재미를 주어 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크기 반복에 의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데요. 많은 노동을 투자하여 힘들게 패턴을 묘사해도 패턴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면 지글지글한 무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그린 노동의 효과가 반감되는 공회전과 헛수고가 될 확률은 최대한 피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니까요. 패턴 묘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번엔 버섯구름 형태의 큰 폭발을 그려보겠습니다. 버섯구름 하면 대부분 핵폭발만 상상하고 계실 텐데요. 지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 큰 폭발이 일어나면 발생하는 열기에 먼지가 상공으로 부여하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에어브러쉬로 가벼운 톤을 설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컬러링을 준비하는 과정인 중간톤과 배경색을 넣는 과정은 그동안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알테니 스킵하겠습니다. 배경색과 중간톤을 넣었다면 흑백으로 톤 묘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작업은 실사 스타일의 폭발을 묘사하는 과정으로 컬러링 전에 흑백 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톤 묘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밝은 부분의 묘사는 태양광에 의한 명암을 표현하기보단 먼지구름 안에 투과광을 묘사하는 기분으로 폭발의 근원지를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밝게 묘사하는 방식이 아닌 주름의 골짜기 부분을 밝게 묘사합니다. 골짜기 부분이 가장 얇은 구름층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묘사 방법은 식물이나 몬스터의 피부를 묘사할 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레이블 보면 바깥쪽에 잎은 푸른색을 띠지만 안쪽의 작은 줄기들은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외피가 얇은 부분에 내부의 색이 투영되는 현상인데요. 먼지구름이란 두꺼운 피부도 주름의 골짜기에서 내부의 화염이 투과되는 현상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큰 명암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필터의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선을 흐리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툴로 외곽선을 흐리게 뭉개줍니다.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해 고체의 질감을 기체의 질감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톤의 선도 손가락 툴로 비벼서 흐릿하게 수정합니다. 이 작업 과정의 목적은 디테일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러프한 부분을 단순화시키고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거친 면을 다듬지 않고 디테일 묘사를 진행하면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림을 완성한 후 미완성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루엣의 경계를 손가락 툴로 부드럽게 펴서 정리하겠습니다. 채색을 하기 전 마지막 과정입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채색을 시작합니다. 화염 부분은 노란색 계열의 색으로 터치하고 주변은 주황색 계열의 색으로 터치합니다. 구름의 콘트라스트는 고동색 계열로 터치하고 진한 먼지 먹구름은 진한 회색으로 터치합니다. 이미 톤의 음영이 어느 정도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색을 요소에 맞게 구분만 잘해줘도 형태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이때 색 지정을 미리 해두고 스포이드를 찍어가며 색을 구분하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브로콜리처럼 생긴 버섯 폭발을 채색해 보겠습니다. 오버레이는 색의 좌표에 따라 감산 혼합과 가산 혼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색의 초기 과정에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버레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채도가 떨어지는 발광체 부분을 좀 더 강조하여 색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모든 기체는 밀도가 강해지면 선명해지고
밀도가 약해지면 흐릿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만화적인 표현에선 기체와 고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구분하진 않지만 실사의 표현에선 밀도가 약한 부분을 흐릿하게 표현함으로써 역으로 밀도가 강한 부분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강조합니다. 밀도의 구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작은 입자를 표현하여 디테일을 표현하며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어떤 그림이든 끊임없이 반복하면 반드시 쉬워지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런 단계가 찾아왔을 때 안주하기보단 방법에 작은 변화를 주며 이런저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발전을 기대하며 오늘도 역시 최고의 스승은 반복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